보통 건강검진 항목에 수면검사가 없잖아요. 대부분 내가 어떤지 자체를 다 모르세요. 나는 다 괜찮겠거니 하는데 오늘도 뭐 오신 분 중에서 막 1분 30초씩 막 숨 안 쉬셔버리고 한 번에 부적이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자다가 혈압, 당뇨, 심장마비, 뇌출혈, 치매, 너무나 환자분들이 그냥 코골이 소리에만 집중이 돼 있으시다 보니 가볍게 여기시고 자꾸 검사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코를 봐서 전체적으로 비중적은 휘어 있는지 뭐 비염은 심한지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전 어때요? 턱 한번 당겨보고 그냥 별로 안 좋아요. 원장님, 저희 아빠가 주무시다가 막 컥컥거리기도 하시고 기침도 진짜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수면 무호흡 증상 맞나요? 전형적인 수면무호흡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면무호흡 환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롱고롱 하다가 그냥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고 한참 조용하다가 그냥 힘없이 푸 하는 이런 사람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이러고, 그리고 뭐 갑자기 막 잠꼬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저희 아빠가 수면은 연서진 원장님 채널 구독자시거든요. 근데 알려주셨던 이제 생활 속 실천 방법들도 다 따라해 보셨는데 이게 마법처럼 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매일 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원장님? 보통은 그 생활 습관 정도 교정해서 좋아진 사람 좀 가벼우신 분들이에요. 코만 살짝 곤다든지 아주 가벼운 무호흡 있는 분들은 그 정도로 효과 보시는데, 보통 뭐 가볍게 자세 바꾸거나 이 정도로 좋아지지 않고 하신다면 사실 병원에 찾으셔서 수면 다원 검사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 들어보시고 나서 중증도에 따라서 해결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수술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수면 무호흡 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원장님? 볼까요? 무슨 영상인지? 네. 이는 편도선이 남들보다 큰 데다 입천장의 뒤쪽 부분인 연구개가 처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 먼저 만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 열 치료기로 부어있는 하비갑계를 부분 절제한다. 기도를 막고 있는 편도는 완전히 제거하고 아래로 처진 연구개는 일부 제거한 후 봉합한다. 마지막으로 비대해진 혀뿌리를 고주파 열 치료기로 부분 절제하면 막혔던 기도가 넓어지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사라진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 중증도가 있는데 가벼운 사람, 중간 사람,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이 있다고 보면 돼요. 보통 이 정도로 좋아지려면 아주 가벼운 무호흡 안쪽 코만 골거나 가벼운 무호흡 정도는 이 정도 조합으로도 사실 해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환자들 보다 보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수면 무호흡 수술은 1단계 수술과 2단계 수술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현재 수면 무호흡 수술 치료에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보통 소화하는 수술들은 코수술, 뭐 편도, 입천장, 뭐 혀뿌리에 고주파 정도 하는 것까지가 되는데,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무호흡에 대한 수술들은 적용이 어렵죠. 그럼 원장님 누구한테 가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실제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이설근 전진술 이런 수술들을 아마 제 생각에 뭐 전 세계에서도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을 쉽게 찾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뭐 잘나서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 하루 종일 무호흡에 대한 진료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을 뵐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많은 수술을 하게 되죠. 한 의사가 무호흡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찾아가면 귀, 코, 목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의사가 보통 한 파트의 모든 진료를 보통 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코 파트에 있는 교수들은 뭐 코막힘 수술도 하고 뭐 축농증 수술도 하고, 그리고 뭐 어쩌다가 무호흡 수술도 하고, 이 정도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한 의사가 무호흡만 하는 병원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을 무호흡 환자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체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무호흡 수술은 결론적으로는 많이 했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제 특징이 뭐예요? 가장 솔직하니까 그쵸.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해도 됩니다를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또 바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환자분들을 수술하면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검사 받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하시면 별로겠는데요, 뭐 다른 뭐 비수술적 양압기 하세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근데 실제로 한 10명 정도 상담하면 수술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은 두세?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럼 원장님의 전문 시술인 코골이 무호흡 수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저희 아빠 보여드리려고요.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벌려들 보세요. 덜덜덜덜 떨리는 게 목젖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목젖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자르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오해가 많으시고 또 이름이 코골이다 보니까 코 때문에 들린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코골이가 코 때문이라면 지금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셔야 되거든요. 코는 낮과 밤이 같기 때문에 밤에만 떨리는 코는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제 무호흡은 기도에서 나는 소리예요.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보면 두 부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위쪽 부분인 입천장 주변. 그래서 입천장 주변이 숨을 이렇게 통과되다 보면 이 주변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덜덜덜 혹은 막힐 수가 있는 거고 또 쭉 내려가면 혀 뒤쪽도 굉장히 좁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어디에 비교를 드리냐면 개그맨 분들이 약간 웃기려고 이렇게 페트병 코에다 대고 빡 빨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내 목구멍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 빨아당기면 어지간한 페트병은 다 빨아당길 수 있겠죠. 다 쪼그라들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호흡이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보다 많은 이유가 빨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더 넓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는 살찌면 나빠진다고 하는 거는 살이 찌면은 주변의 기도 부분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 어때요? 탱탱한 복근 있는 분들은 만지면 딱딱할 거잖아요. 근데 뱃살 많이 끼게 되면은 흐물흐물하잖아요. 복근이 보이지도 않고. 그게 내 목구멍에 있다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면 빨아당겼을 때 충분히 잘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저는 피곤하면 골거든요. 평소엔 안 골다가. 피곤하면 좀 더 근육이 이완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음주를 해도 마찬가지고 나는 술 마실 때 심해요 그러는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만 술 마시면 심해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술 마시면 근육이 그날 더 늘어지고 점막들도 부어있기 때문에 더 떨리거나 막힐 수밖에 없어요. 흡연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려를 그러니까 우려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요. 더 떨리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영향 때문에 기도를 좁아지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깨어있을 때는 힘을 자연스럽게 주고 있는 상태니까는 항상 팽팽하게 넓혀놓고 있어도 지금처럼 우리가 조용히 숨을 쉬는 거고 잠을 자면은 온 목구멍 근육이 힘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흐물흐물해지거나 좁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환자분들 똑바로 잘 못 자요. 다 옆으로 자려고 그래요. 엎드려서 자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똑바로 자면 혀가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입천장도 같이 뒤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밑으로 처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자면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숨 쉴 수 있는 자세를 찾아서 그렇게 취한 건데 결국은 그 자세가 불편하니까 오래 무호흡 앓은 분들은 어깨, 허리, 관절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수면 호흡 하나가 이렇게 막 모든 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줄 몰랐어요. 오늘 근데 저희 아빠는 진짜 거의 한 제 체감상 20년 넘게 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빠는 중증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럼 수술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코골이 수술은 알아보시면 재발 맞고 효과 없다는 오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턱없이 모자란 수술을 받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수면 무호흡 수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중증 이내인 사람. 실제로 작은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병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심하면 심할수록 가벼운 수술로 잘 안 돼요. 그래서 1단계 수술로 했을 때는 대부분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상에 있는 그런 부합의 수술들을 많이 받고 오시는데 그걸로 좋아지기에는 너무나 심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의 모양은 어때요? 무한정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만 넓힐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넓히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이 사람의 빨아당기는 힘은 엄청 센데 그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자분들이 더 넓혀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못 넓혀요. 더 넓히면 부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면 물 마시면 막 코로 나올 수도 있고 고유한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혀를 한없이 잘라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혀 마비가 오거나 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만 넓힐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부족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수술 그러면 부위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목구멍 모양이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입천장이 좁은 사람, 혀가 좁은 사람, 혀 뒤가, 그리고 둘 다 좁은 사람, 그리고 코가 좁은 사람,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이 좁은 사람들이 받는 수술이 이름도 복잡한 구개수 구개인도 성형술이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비인후과 의사 하기 전에는 몰라, 이거 뭔 얘기야 이거 막 이랬었어요. 구개수구 막 이렇게 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개수 떼고 구개인도 떼고 성형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개수는 목젖, 구개는 입천장, 인두는 목구멍의 어떤 그 주변 부들. 그래서 목젖과 입천장을 포함한 이 목구멍 부분들을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구개수, 구개인도 성형술이에요. 대략적인 방법은 이래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편도를 일부 제거하게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하게 돼요. 편도가 사실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그걸로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일부 제거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입천장을 성형을 하는 거예요. 목젖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접어서 꿰맬 수도 있고 혹은 입천장 부분을 그냥 위쪽으로 말아 올릴 수도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거 왜 그러냐? 목구멍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목구멍 넓히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디자인을 달리해서 넓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들이 대표적인 입천장 수술이고 또 한때 많이 환자분들에게 조금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던 코골이 임플란트 수술이 있는데 그 원리가 입천장이 떨릴 수 있어서 입천장에 굉장히 굵은 실을 삽입한다고 보면 돼요. 덜 떨리게 마치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것처럼 입천장 부분을 팽팽하게.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안타까운 거는 이거의 적용 대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초창기에는 심한 사람도 해보고 가벼운 사람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주 심한 무호흡을 쭉 해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의 대상은 거의 코만 고는 사람 정도, 그 중에서 입천장만 떨려서 나는 사람, 굉장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수술도 있다. 하지만 왜 설명드리냐면 그냥 가벼워 보이고 부담이 없어 보이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를 것 같으면 좋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될 뿐이 아닌데 라는 차이가 날 때가 있죠. 의견의 차이가. 그래서 이게 대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셔도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라는 의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혀 수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복잡한데 첫 번째 대표적인 혀 수술은 이설근 전진술이란 게 있어요. 약간 사람 이름 같아. 예, 사람 이씨고 뭐 설근이고 뭐 무호흡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설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는 턱, 설근은 혀에 붙어있는 근육, 턱과 혀를 이어주는 근육, 굉장히 크고 넓은 근육이 모여서 손톱만큼 턱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탱탱하게 해주면 혀가 전체적으로 탄력이 생긴다는 원리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이에요. 이게 혀 밑에 바닥을 눌렀을 때 탱탱하게 잡히는 게 이설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는 턱근 전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설근의 변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이루고 있는 근육은 이설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설골근, 그러니까 설골이라고 하는 이 목뼈와 턱을 이어주는 근육도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당겨주면 효과가 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당기고자 할 때 우리가 흔히 성형에서 이제 많이 보셨던 무턱 수술을 받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설근 전진술은 이렇게 그냥 뼈에 네모난 창을 내서 쏙 끄집어내서 혀를 탱탱하게 당겨주는 수술들인데, 이제 턱끝 전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턱끝 자체를 다 절구를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턱 끝에 붙어있는 다른 근육들도 같이 당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무턱이 심해야 돼요. 무턱이 심해야지 앞으로 턱뼈를 내밀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미 무턱이 없는 분이 턱 끝을 많이 내밀면 너무 주걱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설근 전진술은 무턱이 없는 분들이 외형적인 변화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턱끝 전진이라고 하는 거는 외형적인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턱이 어느 정도 심해서 적어도 10mm 가까이 전진시킬 수 있는 분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설골 고정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사실 많이 안 하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또 혀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 중에 설골이 여기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설골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거랑 붙여줘서 혀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겨주려고 하는 수술인데,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일단 목에 흉이 남아요. 목을 열어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흉이 많이 남고,
그리고 영구적인 이물감 같은 합병증이 거의 3분의 1 이상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면보험도 다른 거 안 받아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권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고주파 혈축수술이 아까 전에 거기 영상에서도 나온 가볍게 혀뿌리에 고주파를 해서 탱탱하게 한다는 원리인데, 사실 이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수술처럼 적극적으로 탱탱하게 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주파로 여러 가지 피부 시술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기껏해야 약간의 탄력을 주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단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가벼운 코골이 있는 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 무호흡 환자들이 이것만 받았을 때 혀 뒤쪽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막힘 수술은 크게 보면 원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비중격이라서 가운데 칸막이가 휘어있는 사람은 그걸 똑바로 펴주는 수술, 비염이라서 콧살이 큰 사람들은 콧살을 줄여주는 수술, 이 정도 수술들을 통해서 코를 넓힌다고 보면 되고. 근데 코골이는 코 때문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근데 치료의 완성도를 위해서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가 너무 꽉 막히면 입을 많이 벌릴 수밖에 없고, 입을 너무 벌리면 이렇게 턱이 뒤로 처지면서 혀가 뒤로 더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를 시원하게 여는 게 가끔 도움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가벼운 코만 고는 분들한테는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증도 확인해서 심하지 않은 가벼운 코골이만 있는 분 혹은 가벼운 무호흡 있는 분한테는 코 수술만 권해드릴 때도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수술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환자 사례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속안에 수술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대략 이제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저희 사례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좁았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입천장 부분, 기도 부분이에요. 수술 끝나고 나서 막 이런 식으로 넓어져서 안 보이던 숨구멍이 보이고 활짝 주변부가 보이게 넓혀 놓는 거. 절개하는 거. 성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술이 그러면 잘라 없앤다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몸에서 없어도 되는 건 없어요. 다 있어야 되는데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넓히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제거하는 정도가 기껏해야 편도의 일부, 그리고 목젖의 일부, 그 정도를 빼고는 절제해서 없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CT 그림으로 비교를 드리면 입천장 뒷부분이 이렇게 좁았던 분들이 이렇게 넓어지든, 이런 식, 혹은 이설근 전진술을 했을 때는 이게 다 혀인데 혀가 뒤로 굉장히 밀려 있어서 좁았던 분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이런 식의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CT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좁았던 분들이 이 정도로 넓어진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를 유도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게 꼭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모양의 변화가 없이도 좋아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탄력을 주는 게 목적인 수술들인 거지, 그러니까 잘 때 덜 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몇몇 분들 중에서 가장 모양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가져왔던 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의 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턱끝 전진술을 받으신 분인데 입천장도 좁고 혀 뒤쪽도 좁으셨었고, 그래서 입천장 넓혀주는 거하고 혀 수술을 할 때 이설근 전진술을 택하느냐 턱끝을 할 거냐고 했을 때 이분은 어느 정도의 무턱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변화도 있어도 크게 거부감이 없으셨고, 그리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설근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도 같이 당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턱끝 전체를 전진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잘생겨주시는데요. 그것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원장님 무턱 환자분 보여주셨잖아요. 네. 궁금한 게 성형으로 무턱 수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랑 코골이 이거 수술이랑 달라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게도 그걸 위해서 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 해드릴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오시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무호흡이 심해야 돼요. 치료를 할 정도의 무호흡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 많이 뺄 수 있는 사람만 돼요. 저는 기능 때문에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부수적으로 외모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가끔씩 요만큼만 빼면 좋아질 것 같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저한테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1cm 가까이 뺄 수 있는 분들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기능적인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받으시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드려도 사실은 이게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순히 미용 목적의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디자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이제 미용 수술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설근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정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중간을 자르는 라인 정도로 디자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낮은 라인으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숨 쉬는데 중요한 근육인데 손상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게 손상되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좋게 해야 되는 게 턱끝 전진술의 목적이니까 디자인을 할 때 그 턱끝 이설근이 붙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함해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보통은 이제 만약에 성형외과에서 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디자인을 보면은 그거는 좀 과한 설명이라고 적당히 걸러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미용 수술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등록이 돼 있는 수술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종의 불법 같은 거예요. 내가 개발했다고 막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질병 치료에선 하면 안 되고, 그럼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등록이 돼 있는 수술들인데, 국외수 국외인도 성형술, 고주파 혀축소술, 뭐 어지간한 코막힘 수술, 이런 것들은 다 급여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에서 보험으로 주는, 그리고 이설근 전질, 턱끝 전진, 설굴 고정 수술, 그리고 코골이 임플란트는 비급여 수술. 하지만 인정 비급여라 그래서 실비보험 같은 데서는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수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병원에 전화를 했을 때 뭐 코골이 수술 뭐 받으면 얼마나 쉬어야 돼요?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면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기도의 모양도 못 보고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는데 뭔가 정해져 있다는 건 좀 어색하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안 정해지면 문의를 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약간 뻔한 상술처럼 약간 그러니까 뭐 오라고 그러나?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배 아프다고 갔는데 의사가 한번 열어보죠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똥 마려운 건데. 야, 이게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한번 열어보자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할 때 제일 오해하시는 게 병이 있다 없다를 알려고 검사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심한지를 봐서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이 가능한 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뭐 검사 결과 나오면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당이 되시니까 가능한 거는 뭐뭐뭐예요. 다 알려드려요. 한 가지만 되시는 분, 세 가지 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장단점은 뭐예요? 이건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몸 상태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분은 그냥 그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로 수술이에요. 비수술은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은 몇몇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원하는 분일수록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저희 아빠가 만약에 수면무호 수술 검사를 받으러 오신다면은 그 수술 판단까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를 보는 검사들, 대표적으로 기도 내시경, 그리고 CT,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수면 다원 검사. 그게 제일 중요하죠. 수면다원 검사는 저번에 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직접 제가 받는 거 보시면은 정말 그보다 자세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는데 엑스레이, CT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한번 그러면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검사니까 대략의 느낌 한번 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오늘 아빠 대신 먼저 받아봐도 돼요? 그럼요. 그래도 좋죠. 일단은 뭐 하면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입천장 생김새도 보고, 혀와의 관계도 보고, 혀 크기도 보고, 주변부도 보게 되고, 편도 크기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코를 봐서 전체적으로 비중적은 휘어 있는지, 뭐 비염은 심한지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전 어때요? 턱 한번 당겨보고.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깊게 안 들어가네요. 이제 그건 지금이고. 아이고. 들어갈 틈이 없네. 비염 심하구나. 자, 저 비염. 입 다물고 코로 쭉 빨아당겨요. 코가 막 휘어가지고 안 아프게 들어가기 힘들겠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왼쪽 코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코인데, 네. 왼쪽 코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이는 게 비중격이라 그래서 오른쪽 왼쪽 사이는 가운데 칸막이 역할하는 구조물.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사실은 이게 좀 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숨 쉬는 구멍이 당연히 좁은데, 여기 찐득찐득 껴있는 것들은 다 비염 때문에 이렇게 찐득찐득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딱지도 대왕 코딱지 껴있고. 애써 모른 척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다 비염이 있기 때문에 딱지가 껴요. 그러니까 딱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더럽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겉에 왜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딱지가 않잖아요. 한마디로 아물게 하려는 거죠. 염증을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지가 자꾸 생긴다는 거는 한마디로 굉장히 헐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기도 하고, 저 속은 또 오른쪽으로 휘어있기도 막 구불구불해요. 약간 그 상황에서 또 여기도 코딱지 크게 껴 있고, 사실은 이제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양쪽이 막힐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코에서 입천장 넘어가는 지점, 목구멍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게 앞쪽, 오른쪽, 뒤쪽, 왼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손구멍의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좁아요. 이 정도 날씬한 젊은 여성분이 이 정도면 사실은 코 많이 안 골 거예요. 이건 이제 쭉 내려가서 혀의 뿌리 부분. 네. 인데 혀의 뿌리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꽤 괜찮은 편이고, 그냥 어쨌든 그냥 과정이 이러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코는 휘었다. 이런 분이 뭐 예를 들면 코 골아서 와도 제가 딱 한 가지 권한다면 코막힘 수술. 그러니까 이럴 때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휘어 있는 거 똑바로 잡아주고 비염 수술해서 넓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코 수술은 하면 되게 좋겠다. 하면서 세우면 되겠다. 그건 알아서.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가고, 속안에만 보면 충분히 열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인생이 아주 행복해지겠다. 예. 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이분한테 검사를 권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보죠. 예를 들면 이런 분한테 권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 별로 좁지도 않고 코도 별로 안 고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검사 받을 이유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충분히 봤는데 너무 좁고 이분은 거의 제가 이제 보기에 무흡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권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 예약하시고 주무시는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 종합하는 거죠. 결과 다 종합해가지고 보고서 어떤 치료가 적합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중증도만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건 아니고 기도의 모양까지도 종합해서 몇몇 분들은 또 괜찮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큰 수술 가는 걸 맞고 작은 수술로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다 종합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얘기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 아빠도 오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으셔야겠네요. 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 받듯이 부담 없이 받으시라고 얘기 드려요. 보통 건강검진 항목에 수면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내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자면서 생기는 일이라서 대부분 내가 어떤지 자체를 다 모르세요. 나는 다 괜찮겠거니 하는데 오늘도 뭐 오신 분 중에서 어마어마한 중증들이 워낙 많이 오셨었기 때문에 막 1분 30초씩 막 숨 안 쉬셔버리고 한 번에, 이런 분들이 여러 번 오셨어요. 부적이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자다가 합병증이 생겨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혈압 당뇨, 심장마비, 예를 들어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뇌 쪽으로 가면 이제 뇌출혈, 치매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인데, 너무나 환자분들이 코골이 소리에만 집중이 돼 있으시다 보니 가볍게 여기시고 자꾸 검사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빠 당장 끌고 와야겠습니다, 원장님. 끌고 오지 마시고 모시고 와주세요. 제가 최대한 잘 모실 테니까.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코골이 수술 얘기만 해도 사실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최대한 압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는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서 저한테 문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달 거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영상 제작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 옆에 코골이 수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공유하시면서, 또 더 궁금하시면 내원하셔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자요.